비트코인은 인류가 찾았던 가장 완벽한 돈에 가깝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화폐죠. 썩지 않잖아요. 가볍지 않아요. 분할이 무한이 되죠. 그 다음에 희소하고. 비트코인은 훌륭한 화폐입니다.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화폐. 어떤 경우냐면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경을 넘는 유일한 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힘은 정부와 금융망이 통제하지 못하는 거래소 단위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폴란드로 자기 가족을 넘길 때 실제로 친척들한테 받을 수 있었던 건 우크라이나 돈도 아니고 폴란드 돈도 아니고 달러도 아니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든 국가는 전쟁이 나면 사적 재산을 다 증발합니다. 폭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확실해요. 안녕하세요. 오태민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14년도에 그 마운트복스 해킹 사건 때 비트코인을 외신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때 이후로 이제 비트코인에 빠져서 공부하고 책 쓰고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은 그거 사기 아니야? 또는 약간 이거 도박이잖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비트코인이 생겨났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그 가명을 쓰는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2008년도에 논문을 하나 공개했고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그들 간에 이제 논쟁을 하면서 코드를 이제 공개를 2009년 1월에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고요. 그게 비트코인의 시작이죠.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냥 평범하게 얘기했어요. 10년이 지나서도 전자적 화폐를 쓰지 않으면 너무 이상할 것 같다. 그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어쨌건 그 당시에 그렇게 대화를 했고요. 사토시의 의도가 이제 어떤 이념적인 의도가 이제 묻어난 건 첫 번째 생성한 비트코인에 새겨 넣었어요, 문구를. 그 당시 이제 영국의 신문을 헤드라인을 넣었는데 그때가 이제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로 전 세계 금융이 그 붕괴된다 뭐 이런 우려가 있었을 때 정부들이 은행에다가 엄청난 공적 자금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새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필한 거죠. 설명은 자세히 달진 않았지만 비트코인은 이제 그렇게 정부가 마음대로 조작하는 돈은 아니다. 결국엔 약간 정부들과는 반대되는 그런 성향이 짙은 거네요. 뭐 정부와 반대된다는 개념이 너무나 모호한 개념이지만 우리가 정치 철학적으로 보면 이제 리버테리안이라고 합니다. 시장 지상주의 혹은 시장 자유주의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그런 맥락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누구도 약간 부정할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눈에 보이는 가치가 없어서 영원에 수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태민 작가님께서는 비트코인 영원에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이제 이미 사람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영원에 수렴한다고 용감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단 한 명 남은 것 같아요.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서는 나신 탈레브라는 분이거든요. 블랙스완의 저자. 그분은 나름대로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통해서 현실과 무관하게 영원히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단언을 했죠. 근데 그 논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논리가 제 논리랑 되게 유사하거든요. 비트코인은 사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가격은 너무 애매합니다. 영원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보다 10배 오르는 게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이게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영원히 되는 게 더 가능성이 있는지를 선택하셔서 영원히 될 가능성이 없다면 제가 예측하는 것에 베팅을 하셔야 돼요. 그게 논리의 세계입니다. 논리의 세계는 상식하고 좀 달라요. 상식은 그냥 좀 이럴 것 같잖아요. 그냥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서 다시 1억도 왔다가 다시 2천만 원 됐다가 뭐 이렇게 우리의 직관에 맞잖아요. 그죠? 그런 발전이 없어요. 저는 비트코인 50만 원 할 때 발견해서 한양대에서 첫 번째 강의를 할 때 비트코인 1억 간다 그랬습니다. 나심 탈레브의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경험은 중요하지 않아요. 논리가 중요합니다. 영원이거나 1억이라고 예견을 한 거죠. 그 당시 1억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1억이 아니라 이제 큰 수를 이제 사람들이 안 와닿으니까 제가 10억이라고 부를 수도 있었는데 더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할까 봐 광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크게 된다. 왜냐하면 영원히 안 될 거기 때문에. 1억이 안 된다면 영원히 되지. 지금 50만 원이란 가격은 너무 애매하다 이거는. 아직도 이게 애매한 가격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애매하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야 이게 애매하지 않은 가격이 될까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10사람 중에 한 두세 명은 비트코인을 의미 있게 갖고 있으면 성숙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20% 정도. 그런가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100명 중에 한 명이 갖고 있을까 말까 할걸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죠.
비트코인이 약간 화폐로도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화폐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화폐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질문 참 많이 듣는데요. 좀 오늘 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언어가 이 우주를 반영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실제론이라고 합니다. 철학에서. 근데 그냥 인간의 언어는 우주랑 무관해요. 그냥 인간의 인식일 뿐이에요. 그걸 유명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름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철학에서 되게 중요한 논쟁인데요. 비트코인이 아주 첨예하죠.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화폐라고 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폐라는 정의가 있어요. 그 정의가 굉장히 우주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주적이라는 말을 제가 쓰면 되게 낯설지만 이걸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화폐라는 정의가 마치 하나님이 딱 정해줬거나 자연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폐라는 정의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보는 거죠. 비트코인은 안 맞아. 그러니까 비트코인 화폐가 아니야. 그럼 비트코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볼게요. 화폐라는 정의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우리한테 익숙하지만 그건 그렇게 뚜렷한 정의가 아니다. 그리고 인간은 화폐를 만들어내는 습성을 갖고 있는데 화폐에 대한 정의는 계속 바뀌어왔다. 도대체 조개 껍데기는 뭐냐 그럼? 그럼 조개 껍데기 사용할 때는 가격이 안정됐었겠냐? 조개 껍데기를 인간들이 언제까지 사용했을까요?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조개 껍데기 화폐를 19세기 말까지 사용했습니다. 대항해 시대 때 중요한 금, 은, 조개 껍데기 이런 순으로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화폐에 대해서. 제가 비트코인을 설명하면서 비트코인을 설명하는데 지쳤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설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화폐를 설명해 주자. 네가 알고 있는 화폐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정부가 발행한 화폐야말로 정말 난센스거든요. 그 종이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미국 달러를 생각하지만 미국 달러 오케이? 미국이란 힘이 있으니까. 그럼 짐바브웨 달러도 돈인가요? 정부가 인정하잖아요. 차터주의자라 그래가지고 돈이란 정부가 인정한 것이 돈이야라고 아주 데피니션을 좁게 내린 분들이 있어요. 편리하긴 하죠.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러면 짐바브웨 돈도 돈입니까? 그리고 10년 전에 베네수엘라가 찍어냈던 돈도 돈입니까? 그럼 그분 되게 난감해할걸요. 돈은 돈이지, 나쁜 돈이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언어에 매여가지고는 사고가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 올인어글이라는 내용도 넣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과연 전기차의 정의에 매달렸을 것 같아요. 전기차란 자고로 이래야 돼 이렇게 매달렸을까요? 일론 머스크 보세요. 뭐 화성에 사람 보낸다고 틀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틀에 있는 사람들을 깨버리는 거잖아요. 비트코인도 우리는 화폐라고 부르지만 화폐라고 안 불러도 돼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화폐의 본질은 뭘까요? 화폐는 장부죠. 우리가 이미 화폐를 장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작가님 주머니에 1,000원짜리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1,000원짜리 종이돈이 있으면 이게 이제 물질 같잖아요, 화폐가. 근데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건 신용카드잖아요. 신용카드는 장부예요. 매달 장부 받지 않으세요? 시트가 장부잖아요. 그 장부를 쭉 연결하면 큰 장부가 나오거든요. 그게 다예요. 그 뒤에 물질 없습니다. 돈이라는 물질. 화폐는 장부예요. 비트코인은 뜯어보면 장부밖에 없어요. 가장 이상적인 화폐죠. 그 화폐라는 정의가 가격이 안정돼야 돼. 이런 것만 포기하면 비트코인은 인류가 찾았던 가장 완벽한 돈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썩지 않잖아요. 가볍잖아요. 분할이 무한이 되죠. 그 다음에 희소하고. 비트코인은 훌륭한 화폐입니다.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화폐. 어떤 경우냐면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경을 넘는 유일한 화폐입니다. 나머지 화폐는 못 넘어요. 정부가 동결하거든요. 비트코인의 가장 큰 힘은 정부와 결탁되어 있거나 정부의 컨트롤을 받는 금융망이 통제하지 못하는 거래소 단위다라는 거죠. 전자적인. 그래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폴란드로 자기 가족을 넘길 때 실제로 친척들한테 받을 수 있었던 건 우크라이나 돈도 아니고 폴란드 돈도 아니고 달러도 아니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든 국가는 전쟁이 나면 사적 재산을 다 징발합니다. 폭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이 한국에서 났어요. 그러면 은행이 돈 ATM에다가 돈 찾게 해줄 것 같아요? 심지어 달러를 들고 외국에 나가게 해줄 것 같아요? 금이나? 꿈을 깨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업비트나 코빗이 운영을 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그것부터 먼저 닫을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오해하시는데 원래 비트코인이 먼저 있었지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소가 먼저 있었던 거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상장하려고 아무도 노력하지 않았어요. 거래소들이 비트코인을 상장시켜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지들이. 비트코인은 원래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개인간. 그렇죠. 현금처럼. 그래서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은 그저 폰지 사기일 뿐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비트코인이 사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으실까요? 비트코인 자체는 사물이 불과한 거죠. 그걸 이제 사람들이 대할 때 사기처럼 대할 수 있죠. 우리가 사기라거나 투기라는 것은 그 물질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대하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지금 사서 내년에 떼부자가 된다라고 누군가 설명하고 그걸 믿는다면 사기에 가깝죠. 근데 이제 그 본질을 탐구하고 이게 왜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자기가 공부한 다음에 자기 소신껏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투자를 하고 위험을 감수하면 그건 사기가 아니죠. 땅이 투기예요. 땅을 가지고 투기를 하지만 땅이 투기는 아니잖아요. 비트코인이 보통 보면 이런 위기가 있을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달러 아니면은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있을 때도 약간 달러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이 비트코인과 이제 달러를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완전 다르죠. 달러는 미국 정부의 컨트롤을 받고 비트코인은 컨트롤 안 받고 달러는 국경을 못 넘고 비트코인은 국경을 넘고 종이 달러는 국경을 넘지만 몸수색에 걸리고 비트코인은 몸수색에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숨기기에 좋고 그다음에 1,000억 원 이상의 슈퍼리치 관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빼는 나라 내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그래서 1,000억을 위안화로 바꿨어. 그리고 그걸 달러로 바꾸면 바꿔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꿔준다 치더라도 그걸 중국에서 미국으로 빼오고 싶어. 그럼 중국의 터치도 안 받고 미국의 터치도 안 받는 그런 1,000억을 옮길 수 있는 지금 현재 유일한 자산은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도자기 금 가지고 시도를 할 텐데 다 막힙니다. 돈도 많이 들고 옮기는데. 비트코인은 빛의 속도로. 달러 같은 화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이제 도둑 맞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반대로 나온 지 10년이 넘어갔는데 그 가치는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이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지혜가 이렇게 한꺼번에 쫙 확산됐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벽실을 심으면 벼가 난다는 걸 우리가 다 알지만 그 지식도 전파되는데 수천 년이 걸리거든요.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신용카드도 확산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소수만 활용했고 잘 이해를 못했고 주식이라는 종이 쪼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산하는데 이제 속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알아본 사람들은 큰 이익을 본 거고요. 지금 알아보는 사람들은 그들만큼은 이익을 보기가 어렵죠. 근데 지금도 초기입니다. 다시 한번 기준을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변에 10 사람 중에 2-3명이 갖고 있질 않잖아요,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아직도 초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훨씬 넘어서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0이 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지만 비트코인이 0이 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직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먼 거죠. 더 많이 확산될수록 더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희소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훌륭한 발명품을 만든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은 누군지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저는 뭐 한 4년 전에 이 분야를 이 주제를 가지고 깊이 이제 나름대로 그 당시에 별로 사람들 관심 없었는데 자료 찾고 해서 칼럼도 쓰고 해서 저는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그거 말씀드리면 제 책에도 썼지만 할피니라는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2014년도에 루게릭 병으로. 그분이 이제 원래 그분은 유력한 분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분일 거라고 이제 거의 이제 떠들고 다니는데 증명할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딱 나타나가지고 할피니가 아니라는 게 증명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용감하게 막 지르는 거일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리스트를 작성하면은 한 10개도 넘을 것 같은데요. 할피니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가명이니까 이 업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상온 초전도체를 누가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원래 이 논문 쓰던 사람이 아니야. 이 업계에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아. 1급 논문을 쓴 적이 없어. 그리고 대다 가명이야. 그러면 누군가가 이석배 교수님 같은 분이 이 논문을 읽어보세요라고 추천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이석배 교수님에게 추천을 해주면 사람들이 읽어볼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했죠. 할피니가. 그리고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사토시 나카모토 전송받았고 그 다음에 사토시 나카모토 이후에 최초로 비트코인을 한번 채굴해봤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2014년도에 돌아가셨고 그게 결정적이에요. 가장. 왜냐하면 사건이 있었어요. 2014년도 초에 뉴스위크가 캘리포니아 공대랑 관련 있는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일본계 미국인을 사토시 나카모토로 지목을 했어요. 그때 사토시 나카모토가 자신의 계정을 열고 I'm not 도리안 사토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2016년도에 크랙 라이트라는 분이 지금도 그분은 활동하는데 크랙 라이트라는 분이 BBC한테 에이전시를 통해서 1억 5천 정도의 그 광고료를 내고 뉴스성 광고를 한 거죠. 광고성 뉴스라고 해야 되나요? BBC도 그런 거를 하는 거 좀 충격인데 그래서 이 사람을 BBC가 사토시 나카모토로 크게 알렸어요. 뉴스처럼. 그런데 그리고 나서 계속 크랙 라이트가 활동을 하는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계정을 열고 I'm not Craig Wright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Craig Wright를 추정하는 사람은 Craig Wright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증거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2010년도에는 죽었고 2014년도에는 살아있었던 그러나 이 업계에서 몇 명의 후보자 안에 그 프로파일에 맞는 사람 할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훌륭한 것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평범한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내가 만들었어 입이 근질근질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본인도 굉장히 자기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아마도 증거를 조금씩 심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할피니로 가리키는 사설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확정을 지면 곤란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할피니가 사심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은 아직 할피니라고 확정은 안 됐으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완전히 사심이 없진 않았어요. 물질에. 왜냐하면 처음 1년 동안 거의 혼자 채굴을 했거든요. 그게 대략 110만 개까지 추정됩니다. 비트코인. 그걸 소각하고 사라졌어야 되는데 사심이 없었다면 생태계를 위해서. 근데 소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는 소각한다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암호키를 회복을 못할 뿐이죠. 예. 그러니까 아무도 암호키를 모르는 공개된 주소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보내는 걸 소각이라고 하는 거죠. 태워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근데 효과는 이제 태워서 없애는 건 똑같은 거죠. 전체 2,100만 개의 물량 중에 110만 개는 영원히 회복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존재는 하는 거죠. 장부상에. 그렇게 소각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돈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 인격을 쭉 보면 그렇게 옹졸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탐심이 있거나. 그러니까 이제 사심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자기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걸 밝혀버리면 이제 생태계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져요. 왜 그러냐면 국세청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개입을 해가지고 엄청난 세금을 때리면 비트코인으로 세금 안 받거든요. 달러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팔아야 돼요. 110만 개 중에 한 50만 개가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해서 세금 내려고. 어마어마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밝힐 수는 없었죠. 소각했으면 밝힐 수 있었죠. 국세청이 건들 게 없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에게 약간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약간 비트코인 살 것이라는 답이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비트코인을 사기 늦은 것이 아닐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늦었죠, 뭐. 늦었습니다. 근데 더 늦겠죠, 지금 안 사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무관심했고 언론을 믿은 죄가 많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의 지식인들 공부 안 한 죄, 언론을 믿은 죄, 그냥 그 유명 인사를 추종한 죄가 너무 많아요. 복을 못 받을 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이제는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최소 자신의 인생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임이어야 되는데 그 진지함이 없죠. 자기가 비트코인하고 무관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죠. 절대 무관하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빅등이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손실 확정이라고 제가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손실을 확정해야 돼요. 손실은 빠르게 확정할수록 손실이 적습니다. 손실 확정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을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사거나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100만 원 할 때 알았는데 안 샀잖아요. 그래서 지금 6천만 원, 5천만 원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의 손실을 지금 확정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 내가 비트코인이 오르는 거 이제 알았어. 영원히 안 사면 자기가 손실을 안 본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손실 보기 싫어. 내가 100만 원 살 수 있던 거 왜 5천만 원 주고 사야 돼? 영원히 안 살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손실 확정을 안 하는 거죠. 여태까지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이거 지엄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공부를 해보면 이거 그냥 하나의 상품이 아니에요. 게임 체인저라고 하죠, 영화에서는. 이제 작가님 책을 보고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르는 것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 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비트코인 투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은 사볼 수 있어요, 호기심으로. 제 주변 지인들한테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권했었고 그래서 샀는데 지키지는 못합니다. 심지가 굳지 않고 이론이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주변이 워낙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악담을 쏟아내거든요. 일단 가족들하고 사이가 나빠져요. 팔라고 뭐 계속 그럽니다. 알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오르면 팔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하죠. 사람들이 모르면서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공부가 먼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렇게 무지 속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가능해요. 아직도 우리가 FTX 사태 같은 게 불과 1년 전이에요. 그런 사건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투자를 해도 다음 달에 반토막이 날 수 있어요. 내 원금이 장부상으로. 그걸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빅딩이고 게임 체인저라면 내가 손실을 지금 확정하면 비록 다음 달에 반토막 되더라도 기다리면 원금 회복하고 오를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본인에게. 제 말을 듣고 하면 안 되고. 제 말을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제 주변에. 제 주변에 부자 된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억울해만 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불장이 되면 새벽 1시나 2시에 술 먹고 카톡해요. 전화가 하거나. 저보고 원망하죠. 왜 일찍 알려줬냐. 혹은 또 정반대로 좀 더 세게 얘기해줬어야지. 뭐 삐딱한 사람들은 너 그래서 부자 됐냐? 뭐 이러고. 억울한 거예요. 인생이 억울하죠. 앞으로 더 억울해질 건데 그래요? 지금 손실 확정들 안 하면.